광주 민중항쟁 39주년 국민TV 광주협의회 특별 생방송 3부의 사회를 맡은 이강윤입니다. 저는 오늘 광주를 내려오면서 광주를 올 때 연희 때 늘 그러하지만 모종의 부채감 그리고 숙연함 그런 것들에 늘 시달리곤 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이긴 했는데요. 이제는 광주 분들이 시대의 죽음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걸 모색하고 치유와 화해와 미래를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은 또 한 번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그 점이 참 다른 때와 남달랐습니다. 3부 첫 손님으로 모신 분은 아마 광주 시민들은 많이 아실 거고요. 최근 몇 년 사이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로 이제 차츰 알려지기 시작한 의인이자 이러한 경찰분이 계셨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게 참 송구스럽기도 했습니다. 고 안병하 치안감님의 자제분이신 안호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왜 안호재 선생님 그리고 그의 선친이신 안병하 치안감님을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어떻게 숙모해야 하고 제대로 추모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사회자는 누군지 잘 몰라서 답답해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러실까봐 아주 유명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서혜성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영 제가 부실하니까 방송 주최 측에서 네. 마음이 안 놓였던 모양이에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네. 더블 MC처럼 누굴 하나 투입하자 그러다가 서 교수님을 모신 것 같고. 국민 TV에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네. 그 안병하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 안병하 치안감님이 어떤 분이었다는 걸 그 아드님이 선친 자기 어르신을 직접 자기 힘으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쑥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예. 서 작가께서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네. 안병하 치안감님의 삶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얘기를 네. 풀어나가죠. 아, 그럴까요? 네네. 그 안병하 선생님께서는 고향이 강원도 양양이십니다. 그 고향 분들은 자기 동네를 부를 때 야양 그러는데 그렇죠. 그 양양 분이신데 그 양양에서 지금 양양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양양 보통 학교를 졸업하시고 예. 집안이 가난하셔가지고 일본으로 혼자 고학을 가셨습니다. 일본으로? 예. 중학교를 그러니까 고학을 하셨습니다. 신문팔이, 우유 배달 뭐 이를테면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그때가 아직 일제강점기 때입니다. 흔치 않을 텐데. 예, 안병하 선생님께서 하면 1928년생, 네네. 28년생이시죠.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시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광신상고를 졸업하셨습니다. 예. 광신상업학교, 청량리에 있는 광신상업학교를 예.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한국이 격동기였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를 가셨죠. 네. 육군사관학교 동기가 누구시냐면 김종필, 그리고 유학성, 그리고 사실 이제 동기하고 바로 이 광주 그 당시 말로 광주 사태 당시에 그 여기에 있는 부대에서 자기 동기 하나를 만났어요. 그 동기가 누구냐면 이회성, 그러니까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었죠. 이희성. 예, 이희성을 만났어요. 계엄사령부. 예, 계엄사령부를 만났어요. 648기 동기들이죠. 예, 그 동기가 그런데 마침 여기 와서 전교사, 그러니까 전투교육사령부에 와서 이제 최규하 대통령하고 같이 와가지고 회의를 할 적에 그때 이제 그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막 혼을 냈어요. 도리 이희성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면전에서 동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 안병하 당시 전남 도경국장.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전남 경찰청장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경장한테 막 혼을 냈어요. 왜 진압하지 않느냐고. 저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경찰이라고 이렇게 그런 게 동기라면 우리가 도리어 지켜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당시 이희성이라는 사람은 전두환의 끈앞풀이었기 때문에 그 완전히 이제 자기 동기생을 도리어 묵사발을 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병하 그 당시 이제 그 치안감은 이제 당시 명칭은 예. 전남 도경국장. 예, 전남도경국장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 유혈 진압하시는 것을 반대하셨던
그런 분이시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춘천 전투에서 인민군이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포병 간첩 장교셨는데 그 관측 장교면 되게 약간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적이 어디 오므로 좌표가 어디다 하고 불러주는 게 관측 장교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 그렇지 않고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포병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직접 불러줬어요. 여기다 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이죠. 예. 흔히 말하면 진정한 우익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우익이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포탄이 관측 장기가 나침반을 보고 그대로 불러주니까 예. 포탄이 정확하게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한국 전쟁 거의 대부분의 전선에서 무너졌는데 네. 춘천 전투에서 인민군을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할 때 이 주인공이셨어요. 그 공식 한국 전쟁 전사에 나오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죠? 화랑무공훈장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문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이걸로 화랑 이제 무공훈장을 받으셨고 그 뒤에도 이제 제주도에 68년도인가 무장 간첩선이 나타났을 적에 네, 서귀포선 서귀포 사건이었을 적에 알려진 거. 이제 바다는 딴 분들이 하셨고 육지에서 총을 지휘하는 총 책임자셨어요. 예. 경찰이셨는데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16이 일어나고 그 군인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 부분 분들이 이제 경찰이 되셨거든요. 예. 그때 중령의 직함으로 이제 경찰이 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서귀포에 이제 진압을 나갔는데 또 그때 이제 그 무장공비 12명을 사살하고 2명을 생포하고 간첩선을 납포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공무원으로 받는 훈장 중에 최고 높은 훈장인 녹조 훈장을 또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치면 화랑무공훈장 2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은요. 그러니까 화랑무공훈장 그러면 웬만한 장군들도 화랑무공훈장이 없습니다. 이건 전투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받으셨다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진급하셨어요. 그러니까. 야전 군인의 가장 영예스러운 것이자 그리고 공무원으로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을 받으신 거죠. 것이고 몸으로 직접 나라를 지키는데 그렇죠. 헌신했다는 것의 상징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가장 그 당시에는 젊은 나이에 전남 치안을 총책임지는 자리로 오셨던 거죠. 네. 근데 하필이면 그게 이제 79년이었어요. 네. 79년 그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11.6. 예, 11.6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책임지셨고 그리고는 이제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그 경찰로 하여금 여기 도청에 내는데 모여 있는 사람들을 진압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렸죠. 네. 근데 도리어 이 안병하 스님께서는 저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진정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안병하 스님께서는 도리어 총기를 회수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예. 지급된 총기를 오히려 회수했다. 회수하거나 내일은 공의를 뺐습니다. 공의를 빼가지고 학살이 안 일어나도록 네, 그렇게 네. 취했고 부하 이제 경찰 지역 경찰들이 목포 여수 뭐 이런데 경찰서장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네. 그리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질 테니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예. 다른 경찰서장들도 그 지시를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상명하복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남 이제 도경국장의 업무에 관한 지침이자 시달된 지시면은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네. 당시 사실 누구나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두환이가 실권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알고 있는데 그 계엄사령부에서 내린 지시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역사적인 현장에 있습니다. 네. 그 5월 17일 날 이제 민족민주성회라고 하는 것이 전남대학교 총학생장에 했던 박관현을 중심으로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박관현. 예. 네. 수만 명이 여기 모였습니다. 네. 사진에 많이 있고 흔히 이제 그걸 횃불성회 이렇게 부릅니다. 잠깐만요, 네. 서 교수님. 지금 카메라가 저희 셋만 잡고 있는지 이 근처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구 전남도청 그리고 눈앞에 바로 금남로 1가부터 4가까지 쭉 펼쳐져 있고요. 지금 저기 펜스 가림막으로 돼 있고 리빌딩 하는 저게 전남 빌딩인가요? 전일 빌딩입니다. 아, 저게 전일 빌딩. 네. 저곳에 10층인가에서 헬기 기총 쏘사 탄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되어서 네. 지금 문정이 되고 네. 있는 네. 최근에 재조사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입증이 됐던 네, 것이고 네. 이쪽에서부터 쭉 펼쳐가는 것이고 지금 저를 기준으로 볼 때 약 오른쪽으로 30도쯤 되는 곳에 있는 분수대 아마 네. 사진에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옆으로 상무대가 있고요. 자 이제 교수님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시죠. 이제
상무관입니다. 네, 상무관. 그 최초의 네. 시신을 안치했던 바로 이 분수대를 중심으로 몇만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관현 전남대학 학생회장이 이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 이른바 횃불상 야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네. 그 당시 조명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와서 했는데 그게 수만 명이 모여서 아무 탈 없이 다 복귀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바로 그때 안병화 국장님께서 박관현 학생을 만난 거예요. 네. 만나가지고 너희들의 평화지렁이 집회를 보장해 줄 테니 아무것도 파기하거나 무슨 일 하지 말고 너희들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하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거죠. 예. 그럴 테니 돌아가라.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돌아갔던 거예요. 안전 귀가도 역시 보장했습니다. 네. 거기까지 그게 5월 17일입니다. 17일. 예. 그러니까 그 뒤로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혈 진압하라는 걸 거부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전두환 정권은 당시 전두환 권력이죠. 그러니까 신군부. 신군부는 사실은 애초에는 전남 경찰을 통해서 학살을 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거를 거부하신 거예요. 아하. 그 아드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안병환 선생님이 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을 여쭤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네. 안호전 선생님께. 알겠습니다. 일단 서 작가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조금 이따 다시 드리고 자 방금 서혜성 작가로부터 아버님의 일대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애 중요한 대목을 이렇게 전해 들으셨어요. 네.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인데 다른 제3자 타인의 언서를 통해서 묘사되는 아버님 들으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네, 우선 하나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작가님이 약간 이제 착각하셨는데 그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요. 네. 횃불 시위는 5.16을 이제 비난하는 시위였습니다. 그게 5월 16일이었습니다. 그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냐면 5월 17일 날은 이 광주가 평화가 돌아와가지고 기동대들이 외박도 나가고 야유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아버님도 12월 만에 관세 돌아오신 날입니다. 아하. 그래서 그게 약간의 이제 중요한 문제에서 제가 이제 5월 17일이 아니고 16일이었다. 네, 16일 맞습니다. 네. 야간 집회가 열렸던 게.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그때 어쨌거나 비상계엄 체제 아니었습니까? 비상계엄 전국 확대가 5월 15일 날 서울역 앞에 서울 지역 대학생들의 이른바 서울역 해군. 총연합 걸기 시위가 있었고 문제의 심재철 등이 주도한 서울역 회군이 일어났던 게 네. 5월 15일이고 15일입니다. 그날 자정을 기해서 전국 비상계엄 확대가 이루어졌을 텐데 5월 17일에 비상가임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이 확대되기 하루 전인 5월 16일 밤에 네. 이곳 금남로 분수대 앞에서 박관현 등이 그렇습니다. 주도한 예. 횃불 성회가 평화롭게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나서 아버님께서 그날은 또 관사로 돌아오시기도 했다. 네, 그리고 시위가 약속대로 없어가지고 네. 올해 간만에 이제 모든 경쟁자들이 큰 휴식을 가졌습니다. 예. 제가 그냥 잘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때 네. 관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서 걸어서 한 3, 4분 거리입니다. 10분. 3, 4분이요. 3, 4분. 근데 재밌는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 경찰에서 이제 관례가 있습니다. 경찰 책임자가 출퇴근을 하면은 교통 통제를 합니다. 여기 잠깐 오시는데. 근데 아버님 성격이 좀 형식적인 걸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걸 금지시켰어요. 그걸 걸어 다니셨어요. 그래서 그 관례를 깼습니다. 예. 그러니까 낭비하면 안 된다. 이것도 참 숙연해지는 말씀인데 이게 유교 문화에서 뿌리를 찾아야 할지 일제 강점기 때 식민지 총독부로 파견 나왔던 일제 관원들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심어놓은 건지는 모르겠으되 지극한 권위적 형식주의 문화, 상명하복, 윗사람이 뜨면 뭐 줄줄이 도열해가지고 설설 기구 뭐 받아 적는 이런 것들이고 군이나 경찰이라는 게 또 상명하복 이것을 조직의 생명체로 물론 그 점이 인정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육사 8기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년제 육사로서 자기들이 이제 정식 육사 일기다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그것도 기수 제청됩니다. 학번들이고요. 저기 11기부터가 4년제였고요. 11기가. 네. 근데 8기들의 프라이드는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8기는 2번을 뽑았습니다. 인원도 제일 많고
그분들이 바로 전쟁의 소대장으로 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공도 많이 세우신 겁니다. 예. 대신 희생도 컸습니다. 전두환이 바로 11기입니다. 네네. 그때부터 4년제로 이제 정식으로. 지금 안호재님의 선친께서는 군에 계실 때나 경찰로 옮겨서나 일관된 걸 하나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예. 일테면 5.16 쿠데타 당시 박정희 소장이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한강 다리를 넘어서 차지철 등을 좌우에 포진시키고 권력을 찬탈한 5.16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예. 648기들 중에 상당수가 그 5.16에 참가하고 했지만 예. 안호재님의 선친이신 안병아 당시 소령 중령이시던 네, 중령이셨습니다. 중령께서는 적어도 5.16 거기에 합류하는 거 거부했고요. 네, 그 이유가 네. 군인이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 유명 이제 그 당시 이제 많은 힘을 가진 분들이. 네. 근데 딱 그냥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찰계를 이제 정화시켜야 된다. 추천이 왔을 때는 바로 경찰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5.16 당시 쿠데타군의 같은 측에 쓰거나 협력하지 않고 군복을 벗은 다음 이제 경찰로 투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총경급으로 아마 픽업이 되셨고 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다가 1979년에 당시는 광주와 전남이 행정구역상 분리되기 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광주 직할시가 아니고 전라남도의 도청 소재지가 광주고 그 도청이 지금 바로 우리 등 뒤에 있는 거죠. 등 뒤에 예, 있는 예, 것. 예, 예. 지금은 뭐 아시아 전당인가 그걸로 예, 예, 바뀌었는데 도경국장으로 그러니까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치안 책임자로 오셨던 겁니다. 네. 그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버님이 좀 진급이 빨랐습니다. 네. 그 당시 나이가 그러니까 시은 하나셨고 네. 거기에다가 바로 치안감 진급 거의 1순위였습니다. 네. 51세의 나이에 이제 광주 전남 도경국장이 되셔서 문제의 80년 5월 광주를 맡게 되는데 비상계엄하의 신군부의 명령을 거스르기란 더군다나 계엄 체제로 들어가면 모든 게 군이 실권을 장악하고 군이 질서의 주체인 것이고 한마디로 군이 그냥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할 때인데 경찰 신분으로 물론 전남 지방에서는 가장 최고위직 경찰이긴 했지만 군의 계엄군의 지시를 대놓고 거부하고 그러기는 대단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지금 아드님이신 호재님께서 고언저리 아버님과의 뭐 일어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그 당시 이제 저는 이제 대학 2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내용을 모르니까는 강주 와서 이제 아버님이 모든 꿈을 접으셨구나. 사실은 처음에 원망을 했습니다. 광주를 향해서. 예. 근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조그만 이제 비망록이라고 글을 써놓으신 게 있어요. 네. 거기 한 기절을 보면은 광주 시민 고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원인을 몇 년 만에 찾아냈습니다. 사람들하고 이제 모든 연구하시는 분들은 80년 경찰이 시민을 이제 보호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5월 21일 날 계엄군들이 철수할 때 외톨이로 경찰 한 1,500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철수명령을 못 받아서. 맞습니다. 도청에. 네. 네. 이 좁은 도청 안에 1,500명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 인근에 500명의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해서 철수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민이라기보다 이제 시민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약간의 이제 무장도 없고 많이 흥분된 상태였습니다. 이쪽 경찰들이 철수하면서는 이 담하고 뒷문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이야기 듣고 나주 경찰서장님 팀이 제일 먼저 이제 대피를 하는데 시민들한테 붙잡힌 겁니다. 아하. 그 당시 시민들은 손에 뭐 몽댕이, 야구방망이 사기를 보여야 되니까 집에 있는 거 다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나갈 때 복장은 혹시 경찰복을 입으면은 위에를 다시 본다 옷을 다 벗고 일반 복장 그냥 간단한 이제 사복으로. 속옷처럼 나갔죠. 있는 사람은 갈아입었는데. 네네. 그래서 딱 긴장돼 그분들이 집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때까지 이제 긴장들을 하셨죠. 그랬더니 밥을 주시고 옷을 갈아입히신 거예요. 아하.
그리고 또 어떤 심한 경우는 그분들이 길을 모르는 이제 지원병동 길을 모르니까 그분들 끝까지 안내를 해준 거예요. 안전한 지대까지. 그 얘기를 이제 아버님이 송정리 CP에서 이제 보고를 받았죠. 기대 보고를 받는데 2천여 명이 아무 경상자 하나 없이 왔다. 아하. 그래서 아버님이 모든 거를 잃었어도 광주 시민 고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는 그 당시 흥분되어 있는 시민들이나 네. 이렇게 봤을 적에는 경찰들 지원병까지 2천 명이나 되는 분들이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아무 탈 없이 대개는 해코지 당할 우려도 굉장히 높은 일반적으로 거고.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네. 광주 시민들이 그 당시 반정부 하지 않았다는 이제 증거입니다. 아, 예, 반정부에 대한 이제 저항이 아니라 특정한 집단에 대한 이제 반항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정부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네. 신군부라고 하는 그 집단에 저항한 것이지 네. 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반정부였다고 한다면 당시 여기 와 있던 지원 경찰을 포함해서 2천 명이 되는 사람한테 반감을 표시하지 네. 왜 밥을 주고 사복을 갈아입히고 안내해주고 그랬겠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이 지원병 2천 명까지 안전하게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 서 작가님, 네. 비상계엄령 체제 하에서 그리고 광주는 거의 뭐 실질적인 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시죠. 예, 예. 그 과정에서 군의 지시를 치안 책임자인 경찰이 정면으로 어긴다,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시민들을 폭행하지 마라, 살육하지 마라, 도망가는 사람 가서 잡아오지 마라, 경찰봉 사용은 지극히 자제하라 등등의 업무 지침을 내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불가능한 겁니다. 네. 불가능한 그러면 겁니다. 계엄군의 눈에는 이 안 도경국장은 눈엣가시 아니겠어요? 눈엣가시가 아니라 자기들 죽이고 싶었겠죠. 절제하고 싶었겠죠.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이제 이게 안 선생님께서 하신 그 공적 그건 네. 거룩한 것입니다. 예. 단지 훌륭한 게 아니고 예. 거룩한 것이 그런 무슨 얘기냐면 그 양반은 경찰 뭐 공무원 이런 모든 걸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그 인격이 아주 숭고한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훌륭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걸 언제 말할 수 있냐면요. 네. 어려울 때 보이는 것입니다. 네, 네. 아니 환갑잔치, 칠순잔치엔 다 숭고한 인격을 보이죠. 예. 예, 그렇지 않고 가장 어려웠을 적에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명령 그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를 2번씩이나 했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한국은 그 자체가 지옥이었거든요. 예. 그 지옥에서 그런 고도의 인간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더구나 당신은 수천 명의 물리력을 거느린 사람입니다. 예. 근데 그 물리력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긴 했어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예.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고 군부의 총칼을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군문에 계실 때나 네, 예. 경찰로 옮겨서 입직하신 뒤나 네, 네, 예. 참 군인, 네. 참 경찰상을 그저 아무 생색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몸으로 다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예, 예. 우리는 최근 몇 년 전까지도 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안 전 치안감님의 후손이라면 아마 그 지점 때문에 원통하고 화병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이 남겨진 가족분들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심지어 경찰이 속해 있는 내무부, 옛날에 내무부라고 내무부죠. 했죠. 예, 지금 예, 이제 예. 행정명 개편돼서 뭐 행정안전부인지 뭐 행안부인지 안행부인지 계속 바뀌지만 안전행정부인지 뭐 거기서 계속 떠넘기고 5.18 희생자나 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부서 간에 핑퐁 치고 보훈처는 보훈처대로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그냥 5월 5월 광주의 가장 중요한 고갱이 핵심은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쟁군이었고 예, 예, 예. 돌아가신 분이든 그렇지 않으신 분이든 해방구 열흘 동안의 광주를 지키고 만들어온 광주 시민 모두가 위대한 시민이지만 그 옆에 안병하라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리고 너무 뒤늦게 알아서 죄송한 경찰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가족분들이 80년 5월 광주가 진압되고 나서 6월 초쯤인가에 아마 아버님께서 직위해제 경찰에서 네, 6월 2일 날입니다. 옷을 벗게 되시죠? 네. 근데 강제로.
그거는 참 문제가 네. 자기 밑에 직원이 소신을 다하고 양심껏 했으면 그 부서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네. 거기서 사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 신고면 눈치를 봤습니다. 음흠. 그 이제 그리고 지금 39년이 흘렀습니다. 예. 그나마 아버님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 밑에 아버님을 무조건적으로 따랐던 많은 이제 참모분들은 아직도 저기 명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당시 아버님을 네. 도왔던 전남 도경 소속 경찰들 말씀이시죠? 네. 우선 그 아버님의 그 이후 행적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80년 5월 27일 광주 도청이 진압되고 네. 마지막 희생자까지 되고 나서 이제 광주는 계엄군 그리고 당시 신군부에 이제 완전히 접수가 돼버리는, 그리고 6월 2일 날 경찰복을 벗으시고 네. 모처로 끌려가서 뭐 조사를 받고 고문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목을 좀. 네. 그게 이제 5월 25일 날 아까도 말씀드린 회의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이건 어차피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니까 무기를 들고 시민들을 진압하라 그랬습니다. 네. 근데 경찰은 그게 안 된다가 아버님이 화를 내고 이제 문을 뭐 차고 나왔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육사 8기였습니다. 그 신군부는 11기 출신, 예. 뭐 8기도 있었지만 거기가 11기였습니다. 만일에 그 자리에 아버님처럼 이제 육사 출신이 아니거나 일반 경찰 출신이었으면은 아마 80년 5월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을 겁니다. 우리 가족으로서는 이제 불행의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었겠지만은 예. 광주 시민으로서는 큰 이제 다행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날 이제 거부가 되자 5월 26일 날 저 송정리 비행장에서 보안사 요원들이 아버님을 서울로 이제 압송해 갔습니다. 5월 26일 날. 네. 그리고 5월 27일 날 계엄군은 도청을 자기네들이 진압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경찰은 옛날의 경찰로 돌아섰습니다. 네네. 그 아버님께서 연행당한 뒤 사정을 좀 간략하게 모르시는 분들이거나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요. 네. 보안사에서 이제 8일간 이제 고문을 받으시고 그 후에 3일간 이제 치안본부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님이 자존심이 좀 센 분이십니다. 6월 2일 날 집에 오시는데 당당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조사만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쓰러지신 거예요. 예. 당연히 뭐 업무 불이행, 지시 불이행, 계엄군 뭐 저항 이런 것들이었겠죠. 네. 온갖 고초를 겪으셨을 텐데. 세 가지 조사를 했답니다. 보안사에서. 이제 부정축제자, 경찰이면 거의 100%가 걸립니다. 예. 근데 거기서 문제될 혐의점을 못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공무원으로서 비리, 이 전남에도 이제 조사가 나왔답니다. 근데 거기서도 문제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무유기, 하라는 대로 안 했다. 그걸로 해서 사표를 쓰게 된 겁니다. 예. 처음에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공무원들은 가족들은 숙명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88년도 10월 달에 아버님이 8년간 투방하시다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서 상의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 이제 국립묘지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예. 아버님 이제 장기 군이나 경찰 근무자이기 때문에 이제 국립묘지로 아버님이 원했고 네. 될 줄 알았더니 바로 무조건적으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든지 아버님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정부하고 이제 다툼이 시작되고 오늘도 했었고 내년에도 할 겁니다. 네. 네. 그 뒤에 다른 자료들 보면 생활이 참 어려우셨다고 또 아버님께서 박봉으로 유일한 재산이 집이었는데 집도 팔으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뭐 저야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그 괜찮은데 아버님이 또 일단 아버님이 제일 싫습니다. 몸도 아프면서도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세 가지를 마음에 담으셨습니다.
그 당시 이제 경찰은 힘이 없어서 광주 시민을 지키지 못한 거를 돌아왔을 때까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아하. 그또 한 가지는 아버님을 무조건 따른 이제 동료 부하분들 그분들은 제발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하고 아버님이 이제 모든 걸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자마자 경찰 치안본부는 배신하고 그 참모분들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이제 징계를 매겼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아버님은 이제 가장으로서 역할을 못하신 거를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허드렛 일도 하고 싶어 했는데 고문 후유증을 해서 할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80년 6월 강제 예표는 아니겠고 경찰이셨으니까 강제 퇴임 당할 때의 법적 상태는 그러면 뭐 공무원으로서 받아야 할 군연금 또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연금 이런 건 일체 지급이 되지 않는 불명예 퇴진이었던 건가요? 그냥 사표 낸 걸로 돼 있어서 이제 그런 이제 의원 네. 해임으로는 네, 처리가 의원 됐고. 면직으로 되신 겁니다. 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8년 정도는 광주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서울에 계셨습니다. 서울에 계셨고. 네.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을 물론 같이 지내셨고 또렷이 기억하시겠죠.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어느 648기생이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양 출신이었고요. 많은 고생 끝에 입지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혼자 열심히 부지런히 또 본래 뛰어난 점도 있으셨겠죠. 그래서 국가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39년 전 이곳에 신군부의 도륙이 시작되려 할 즈음 경찰들이 무차별 시민을 폭행하고 어마어마한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럴 때 전남 광주 지역의 치안 책임자인 경찰 안병하는 절대 시민을 폭행하지 말라. 쫓겨서 도망가는 사람을 추격해서 잡지 말라. 경찰봉 사용에 지극히 유의하라. 교내에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오지 말라. 이런 지침을 내립니다. 지금 상상이 가십니까? 박정희나 전두환 다 우리가 겪었던 사람인데 박정희와 전두환의 밑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그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좀 오히려 신기해요. 그렇죠. 지금 아마 그 광주에서 이랬을 겁니다. 제 추론입니다만은 네. 만일에 이제 경찰이 이제 총기 사용을 예. 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희생자는 더 많았을 거고요. 음흠. 아마 그 혼란을 부추기고 싶었을 거고요. 네. 전두환 신군부는 그랬으면 아마 경찰을 포함해서 쏴주겠을 겁니다. 그 이제 전체적인 진압한다는 이런 이름은 아마 충분히 그랬을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안병하 그 당시 경감님 지시로 그 지시를 정말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 목포 경찰서장 이준규 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양반은 총기를 아예 섬에 갖다 놨거든요. 네, 섬에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그 목포로 들어오는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목포 입구에 있는 그 길목이 딱 하나인데 시군부가 그 길을 열어줍니다. 네. 도리어 길을 열어줘요. 사실은 시위가 전파되지 않도록 그 길을 차단해야 되는데 네, 네. 길을 열어줍니다. 강주의 학생들이 이제 목포 역전에 도착해서 예. 그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예. 그러니까 폭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시군부가 조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적에는 그 만약에 경찰이 발표를 했다고 한다면 그 발표 지시를 이행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경찰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 혼란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네. 아마 거기에 집중 사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금 서 작가님의 5월 하순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광주에서 멀지 않은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저희 학교에는 전남 광주 지역이 이렇게 평준화가 돼가지고 전통적인 명문들이 없어지면서 전남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이 유학이라는 걸 왔어요. 뭐 광주에서 전주 오는 걸 유학이라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한 100명 가량이었는데 어느 날 광주 출신 아이의 아버님 한 분이 아주 초췌하고 한눈에 봐도 뭔가에 굉장히 놀란 듯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표정으로 밤에
저희가 다니고 있던 학교 앞에 이제 하숙집들이 밀집해 있는데 그곳에 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예, 부르면서. 그러니까 주소 하나 들고 찾는데 그게 쉽습니까? 밤에. 그래 어떻게 해서 아들을 만났어요. 밤에. 네. 근데 그때 제가 그 친구 하숙집에서 같이 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 상봉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어른께 말씀을 듣고 보니 제 친구가 그러니까 그 어르신의 아들이 3대 독자랍니다. 물론 그분도 독자시죠. 광주에 소문이 나기를 지금 목포와 전주에도 광주처럼 이렇게 사륙이 진행된단다. 그러니 얼마나 큰일이냐. 광주가 봉쇄됐기 때문에 다른 곳의 정보도 광주로 들어오질 못하고 광주의 얘기도 다른 곳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라는 게 조금씩 와전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염려가 돼서 여기에서 무슨 야산인가 어디를 해서 영화 택시인가 보니까 뭐 그 길이 나오던데 이분이 영광까지 아하. 육로로 걸어가셨답니다. 법성포 굴비 유명한 영광. 그래서 영광에서 돈을 잔뜩 주고 배를 하나 빌어 타고 군산으로 왔어요. 그래서 군산에 도착하니까 밤 10시가 한참 넘은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뭐라고 대절턱실해서 아무튼 광주에서 새벽에 나서가지고 1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는 전주를 하루 온종일 걸려서 여기 사투리로 하루 전드락 걸려가지고 와서 자기 아들의 무사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은 고3이었어요. 그래서 야 광주가 뭐 이상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 어르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설마 하던 게 너무 경악스러우니까 동시에 무슨 가치관과 갖고 있던 생각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의 몇 제곱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예, 아무튼 예. 그렇게 처참했는데 그거 다시 그거 이제 살아 있구나. 예. 그거 딱 그거죠. 다시 안병화 이제 경감님. 보니까 2002 정부 출범하고 카메라에 잡힐까요? 2017년 11월 16일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추서를 했습니다. 치안감으로 추서. 네, 경무관 안병하를 치안감으로 추서한다. 2017년 11월 16일. 그래서 이제 경찰 안병하 그리고 시민 안병하, 국민 안병하는 비로소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군요. 완전한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아드님으로서의 소회라거나 또는 아버님 안병하가 자기 사회생활이자 경찰 인간적인 그 생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내신 곳이 또 광주 아닙니까? 네. 광주를 어떻게 수뢰하시고 80년 5월 광주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그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안병화 흉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목을 냈습니다. 37년 만에 복귀. 근데 기쁜 일이지만 슬픈 게 있습니다. 아버님 혼자 복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제 뭐 경찰청하고 좀 다퉜는데 안병화 공원이라고 오늘 이제 생겼습니다. 공원이면은 아버님 같이 계셨던 분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모여서 많은 국민들에게 추모도 받고 그리고 후배 경찰분들에게 어떠한 이제 지침을 보여줄 수 있게해서 저는 오늘 좀 안 좋은 소리하고 싸우고 왔고 내년에도 또 싸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공직자가 바로 쓰기 위해서는 정부의 힘도 중요하지만 이 국민의 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른 공직자 또 내부 고발하신 분들 그분들 관심만 갖지 말고 그분들을 국민이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바로 설 수 있고 그분들이 바로 서야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과 그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조금씩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병화 선생님 유족들 후손들께서는 늘 이름을 같이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안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당신이 이제 광주에서 체포될 때도
그 보안대에 끌려가서도 부탁했던 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부하들은 손대지 말아달라. 돌아가시면서도 그 유언을 남기셨거든. 내가 죽거든 나 때문에 희생된 그 부하들을 좀 챙겨달라. 이렇게 그 마지막 유언을 남기신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경찰이셨던 거죠. 네. 그분들 이름을 제가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충길 경사, 강종봉 경장, 이세홍 경장, 박기웅 경장. 이분이 돌아가시면서도 이분들은 사실 그 당시 이름으로 강주 사태 당시에 현장에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뭐 이렇게 시민들이 몰고 온 트럭 같은데 치기도 하고 버스에 치기도 하고. 네. 근데 공무를 집행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인데 예. 그분들을 한 번도 챙겨주지 못한 것을 당신이 가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 당신의 삶과 존재감이 박탈당한 것도 가슴 아프지만 부하들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선임자로서의 그랬는데 그분들도 같이 좀 안수님 말씀이 그분들도 같이 기억하자 그런 그분들하고 말씀이시잖아요. 예. 모든 사람 그 당시에 80년 이 전남 경찰관분들 그분들의 공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에게 아이젠하워 같은 장군이 물론 군에서 나오실 때 계급은 장성은 아니었지만 참 군인의 정신 그리고 면모, 인격 이런 걸 따진다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병하 경찰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걸 뒤늦게 알아서 참 송구하지만 39년 전 광주를 추념하고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이 시간에도 광주를 모욕하고 폄하하고 폐륜하는 수구 보수 세력들이 괴멸되지 않고 있는데 그걸 다시 재정립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민들이 모여들고 계시고 전국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추도를 할 터인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안병하라는 이름 그가 제 이름을 다시 찾고 명예를 찾는 데까지는 무려 37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대상자도 아니었고 순직 이런 거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오로지 개인의 싸움으로만 이런 행정 처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후진성과 과연 국가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금 오다 보니까 광주도청 앞에 국가폭력에 관한 세미나를 한다고 쓰여 있던데 그런 세미나 물론 해야 하지요. 좋지요. 아마 좋은 말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생하게 그 사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폭력적으로 시민을 어떻게 해서 무슨 일이 저질러졌고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은 뭐였는지 왜 유가족들이 구걸하듯이 때로는 악을 쓰듯이 가서 싸워야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만약에 안병하 전 치안감님께 우리 호재님이나 이런 아드님들이 만약에 없으셨다면 그 가족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그러면 수 그런 분은 또 누가 싸워서 누가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까? 왜 개인들이 나서야 합니까? 이런 일을. 여기 국회의원들 몇 분 와 계시는데 저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정부와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묻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럼 저거 우리 강주 시민들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민분들은 이제 80년도 경찰관들이 시민을 지켰다는 걸 믿습니까? 대부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요 주먹만한 기념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글귀 하나 없습니다. 전 이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네. 여운이 긴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병하 선생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때로 신을 닮을 때가 있습니다. 일생을 전체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사람을 살릴 때입니다. 오직 그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안병하 선생님께서 그때 내린 그런 결정들은 그런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전에 우리 역사에서 경찰들이 그런 선한 얼굴을 나타냈을 때가 또 한 번 꼭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은 분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4.3 학살이 일어났을 적에 네. 그 성산포 경찰서장을 하셨던 문형순 선생님께서도 그 학살 명령을 거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름을 또박또박 성함을 문형순 성산포 경찰서장 문형자 순자요. 네. 4.3 때 정말 어려울 때지 않습니까? 그때 수백 명을 살린 죽이지 않고
그런 훌륭한 전통을 우리 경찰이 가지고 있다. 예. 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병하 치안감님이 지금 생존해 계신다면 광주 시민들께 뭐라고 하셨을지를 그 아드님을 통해서 짧게 한 말씀을 좀 청해 듣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광주면은 멀면 멀다, 가까운 가까운 곳입니다. 아버님은 광주에 딱 한 번 오셨습니다. 목포 경찰서장님,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한 번 오시고는 광주에 못 오셨습니다. 광주 시민들 고맙게 생각하는데 미안해서 못 오셨습니다. 미안해서 못 오셨다고요? 그 마지막 말씀이 더 뭉클하게 하네요. 예. 광주를 위해서 자신은 아무런 인연도 없는 광주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고초도 겪었건만 광주 분들을 난 미안해서 못 보겠다. 아 참, 우리는 진짜 경찰 그리고 참 스승이자 거룩한 사람을 봅니다, 작가님. 네, 이것으로 안병하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안병하 선생님을 축하하는 아드님과의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고맙고 잠깐 네. 앉아 계시죠.